영숙은 남편 재호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여보, 정말 갑작스럽게 가시네요. 부엌에서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며 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큰아들 민수와 딸 은정이 장례 준비로 분주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 그 시작이었다. 한재호 씨 계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재호에게 전화를 바꿔주려 할 때마다 그는 황급히 손을 졌으며 잘못 걸린 전화라고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재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영수증들. 영숙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 라메르, 강남의 특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심지어 압구정동의 유명한 보석 가게까지. 생활비도 빠듯한 집안 형편에 재호가 언제 이런 곳들을 다녔을까? 영수증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였다. 그때 영숙은 회사 야근이 많다며 자주 늦게 들어오던 재호의 모습을 떠올렸다. 설마 그때,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딸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영숙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재호와의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보험 서류 어디 있어요? 큰아들 민수가 장례 비용 정리를 위해 물었다. 응, 안방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을 거야. 민수가 서류를 찾으러 들어갔지만 곧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지? 하는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였다. 뭔가 잘못됐나? 영숙이 안방으로 들어가니 민수가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굳어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내민 것은 대출 계약서였다. 영숙이 전혀 모르는 5천만 원짜리 1차 대출, 그리고 또 다른 3천만 원짜리 2차 대출까지. 총 8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다. 이건 처음 보는데. 영숙의 손이 떨렸다. 재호는 언제 이런 큰 돈을 빌렸을까?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 집안 살림살이는 여전히 빠듯했는데. 엄마, 이것만이 아니에요.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는데 사용 내역을 보니 영숙이 기절할 것 같았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때 은정이도 아버지의 휴대폰을 들고 와서 말했다. 엄마, 아빠 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들을 발견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니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가 수십 개나 있었다.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선물 고마웠어요. 정말 예뻐요. 우리만의 시간이 그리워요. 영숙은 휴대폰을 보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40년 해로한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미영이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엄마, 이거 봐요. 은정이가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했다. 재호야, 내일 장례식장 주소 좀 알려줄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겠어.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재호가 죽기 전날 받은 메시지였다. 그 여자가 장례식에 올 계획이라는 뜻이었다. 엄마, 설마. 민수와 은정이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 앞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한재호 씨 장례식이 여기 맞나요? 영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 미영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나타난 것일까? 영숙이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열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재호의 휴대폰에서 본 바로 그 미영이었다. 어떻게 오셨는지. 영숙이 말을 더듬었다. 이미영은 검은 핸드백에서 하얀 국화 한 다발을 꺼냈다. 재호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재호 오빠라는 호칭에 영숙은 현기증이 났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누구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재호 오빠의 아내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 앞이 조용해졌다. 민수와 은정이의 입이 벌어졌고 영숙은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뭐라고요? 재호 오빠와 저는 7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어요.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미영의 말에 영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7년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호가 야근이 많다고 출장이 많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다. 말도 안 돼. 딸 은정이 소리를 질렸다. 우리 아빠가 언제 그런 일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영은 차분하게 핸드백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재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함께 반지를 끼고 찍은 사진까지. 영숙이 한 장에서 발견했던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영수증들이 바로 이 사진들과 일치했다. 이건 작년 제주도에서 찍은 거예요. 재호 오빠가 저와 함께 3박 4일 여행을 갔었거든요. 작년 제주도. 영숙은 기억했다. 재호가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간다고 했던 그때였다. 그리고 이건 지난달 저희 7주년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달 재호가 갑자기 늦게 들어와서 회식이 길어졌다고 했던 그날 밤이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재호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재호 오빠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녀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재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미영아, 너만이 내 진짜 사랑이야.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떨어져 있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새 출발할 거야. 영숙은 그 편지를 보며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분명 재호의 글씨체였다. 이미영이 영숙을 보며 말했다. 사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재호 오빠가 떠나서 너무 슬퍼요. 마지막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그때 집 안에서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앞에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저게 뭐라고 하는 거야? 재호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7년이나 다른 여자와 영숙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생 동네에서 모범 부부로 살아온 자신이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영이 마지막으로 핸드백에서 꺼낸 것은 작은 상자였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서 작은 반지가 나왔다. 재호 오빠가 저에게 프러포즈할 때 준 약혼 반지예요. 그리고 이미영이 배를 살짝 만지며 말했다. 저 임신했어요. 재호 오빠의 아이를요. 그 순간 영숙은 정말로 기절할 뻔했다. 민수와 은정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재호 오빠를 사랑했고,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이미영의 임신 발표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고, 영숙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모두들 집에 가세요. 민수가 조문객들에게 소리쳤다. 오늘은 가족만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수근거렸다.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다. 이미영은 여전히 현관에 서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재호 오빠가 저에게 약속했거든요. 무슨 약속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산을 정리해서 저와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고. 그 순간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왜 당신한테 가야 해요? 하지만 이미영은 차분하게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재호 오빠가 변호사 사무실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어요. 유언장. 영숙의 눈이 커졌다. 네. 김정수 변호사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요. 재호 오빠가 돌아가시면 공개하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 벨이 울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꾸 한재호 씨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영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말로 유언장이 있었던 것이다. 김 변호사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한재호 씨께서 작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본인이 사망 시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자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다. 첫 번째는 유언장 본문이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 한재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영숙과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첫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내 박영숙에게 상속한다.
영숙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적어도 집은 자신 몫이었다. 둘째, 적금과 예금 잔액 총 2억 3천만 원 중 1억 원은 아내 박영숙에게,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이미영에게 상속한다. 뭐라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셋째,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자산 8천만 원은 이미영에게 상속한다. 은정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넷째,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총 5천만 원은 이미영과의 사이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양육비로 이미영에게 지급한다. 영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총 3억 6천만 원의 재산 중 2억 6천만 원이 이미영에게 가는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영숙이 중얼거렸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다섯째, 나는 이미영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와 아이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유언한다. 아내 영숙에게는 40년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이미영에게 가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은 정말로 기절할 뻔했다. 40년 결혼 생활에 대한 감사는커녕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수가 소리쳤다. 우리 어머니가 40년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한재호 씨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했고 증인 2명의 서명과 공증도 받았습니다. 이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났다. 은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는 어떡해요? 아버지가 빚도 8천만 원이나 남겨놨는데. 그렇다. 한 장에서 발견한 8천만 원의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영숙이 받을 유산으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도 없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재호 씨께서 생전에 이미영 씨 명의로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영숙이 다시 충격을 받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8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세로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이미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던 것 같다. 재호 오빠가 언제? 작년 11월에 구입하셨습니다. 이미영 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대출도 모두 상환된 상태입니다. 영숙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남편이 자신 몰래 15억짜리 아파트까지 사줬다는 것이다. 그럼 한 장에서 발견한 8천만 원 대출금도 결국 이미영을 위해 쓴 것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영숙이 울먹였다. 아파트 하나와 1억 원으로 8천만 원 빚을 갚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모님, 제가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이미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듯 가방을 들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재호 오빠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재호 오빠 영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내일 장례식장에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은정이가 소리쳤다. 절대 안 돼요. 오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영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4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남은 것은 빚과 배신감뿐이었다. 변호사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영숙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4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민수와 은정이는 부엌에서 소곤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영숙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은정이가 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냐는 거야. 민수의 말에 영숙이 고개를 돌렸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 민수가 영숙을 불렀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영숙이 부엌으로 가자 민수와 은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8천만 원이에요. 엄마가 받은 유산은 아파트 하나와 현금 1억 원뿐이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은정이도 거들었다. 엄마 혼자서 8천만 원 빚을 어떻게 갚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영숙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니?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7년 동안 바람을 피우면서 그 여자한테 돈을 퍼붓는 걸 엄마가 몰랐잖아요. 은정이도 동조했다. 맞아요. 보통 아내라면 남편이 이상하면 눈치를 채잖아요. 신용카드 명세서도 확인하고 휴대폰도 확인하고. 영숙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식들이 남편의 잘못을 자신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너희들이 지금 뭘 하는 거니? 엄마, 우리도 현실을 생각해야 해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대출받아서 집을 샀고, 은정이는 아이 둘 키우면서 벌써 힘들어해요. 그런데 엄마 빚까지 우리가 떠안을 수는 없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은정이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 이걸 봐요.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면 시세가 3억 정도 돼요. 그래서 빚 8천만 원 갚고 나면 2억 2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이나 투룸을 사서 사시면 돼요. 민수가 계속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살림하시고 엄마 나이면 국민연금도 나올 테니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영숙은 자식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예요. 은정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저는 애 둘 키우는데 벌써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모시고 살 여유가 없어요. 민수도 거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로 우리도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얘기가 다 퍼졌잖아요. 영숙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를 멀리 보내려는 거구나.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은정이가 짜증을 냈다. 우리가 엄마한테 못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하지만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엄마, 사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또 뭔데?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으셨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다. 뭐, 3천만 원요. 아버지가 제 도장을 가져가서 보증을 섰나 봐요. 지금 은행에서 저한테 갚으라고 연락이 와요. 은정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드셔서 2천만 원을 썼어요. 그것도 제가 갚아야 해요. 영숙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남편이 자식들 명의까지 도용해서 빚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엄마가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까지 빚을 떠안게 됐잖아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니니? 왜 나한테 화를 내니? 아버지는 이미 죽었잖아요. 은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엄마뿐이니까 엄마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엄마도 나이 들어서 치매 올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영숙은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서서히 깨달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 결론이 뭐니? 민수와 은정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은정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파트 팔아서 빚 정리하시고 지방 어디 가서 조용히 사세요. 우리는 엄마 없이 새로 시작할게요. 민수의 마지막 말에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40년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된 것이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은정이가 차갑게 말했다.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자식들에게까지 버림받는 것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 벨이 다시 울렸다. 누군가 또 왔다. 현관문 벨이 울리자 민수가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다. 밖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낡은 한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누구세요? 민수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제호 조문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와 할머니를 보니 낯선 얼굴이었다. 어르신, 누구시죠? 저는 제호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김순자라고 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웬 직장 동료가.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늘은 가족 상황이 좀. 잠깐만요. 김순자 할머니가 영숙의 말을 끊었다. 혹시 이미영이라는 여자가 여기 왔었나요? 그 말에 영숙과 민수, 은정이 모두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 여자를 아세요? 영숙이 당황하며 물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 역시 그렇군요. 제가 늦었나 봅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제호의 모습과 함께 한 여자가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 여자는 지금의 이미영과 닮아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영숙이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미영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은 이미숙이었죠. 뭐라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김순자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30년 전 일입니다. 재호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미숙과 사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미숙이 임신을 했습니다. 영숙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아이가 바로 이미영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은정이가 소리쳤다. 그럼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의 딸입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호의 친딸이에요. 영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자신의 딸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호 아버지가 모든 걸 숨겼거든요.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미숙이 아이를 낳자 재호 아버지가 거액을 주고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이미숙은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죠. 그럼 재호는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7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죠. 할머니가 계속 설명했다. 이미영이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을 구하다가 우연히 재호와 마주쳤어요. 그때 이미영은 자신이 재호의 딸인 줄 몰랐고 재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숙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둘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이미영은 재호가 기혼자인 줄 알았지만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의 남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민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언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6개월 전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이미영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의사가 이상하다며 정밀 검사를 권했고 DNA 검사 결과 부녀 관계로 밝혀졌죠. 영숙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럼 그 아이는? 네,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재호는 진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딸과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은정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미영이 이미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재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미영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영숙이 떠올렸다. 6개월 전부터 재호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을. 갑자기 우울해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밤에 잠을 못 이루던 모습을. 그래서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주겠다고 한 거군요. 네. 재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뭐가 돼요? 4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미영은 아직 진실을 몰라요. 재호가 끝까지 말하지 못했거든요. 뭐라고요? 영숙이 놀라며 물었다. 재호가 죽기 직전까지도 이미영에게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할머니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모든 진실을 증명합니다.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이미숙의 진술서까지. 영숙은 서류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걸로 유 원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근친상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그로 인한 유 원장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민수와 은정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우리가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네. 모든 재산이 정상적으로 상속될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영숙이 물었다. 이미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녀가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벨이 또 울렸다. 민수가 문을 열자 이미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사모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영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다. 재호 오빠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미영이 떨리는 손에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재호 오빠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이미영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다. 무슨 편지요? 영숙이 물었다. 이미영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다. 재호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읽어드릴게요. 이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지만 차마 살아서는 말할 용기가 없었다. 영숙과 자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운명이었지만 동시에 저주였다. 미영아, 너는 내 딸이다. 그 순간 이미영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뭐라고요? 이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김순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미영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모든 진실을 말해드리기 위해서요.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영이 울먹이며 물었다. 30년 전 당신의 어머니 이미숙과 재호가 사귀었어요. 그때 당신이 태어났고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재호는 대학생이었고 책임을 질 수 없어서 도망갔어요. 그 후 당신 어머니는 혼자 당신을 키우셨죠. 이미영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럼 제가 지금 임신한 아이는 근친상간으로 생긴 아이예요. 김순자 할머니의 말에 이미영이 배를 움켜쥐었다. 안 돼요. 이런 일이. 이미영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재호 오빠. 아니, 아버지는 언제 이걸 알았어요? 6개월 전이에요. 당신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다가 발견됐죠. 영숙이 그때를 떠올렸다. 6개월 전부터 재호가 이상해졌던 것을. 술을 많이 마시고 우울해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던 모습을. 그래서 재호가 나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던 거군요. 이미영이 중얼거렸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딸과 그런 관계가 된 것에
막대한 속죄의 마음이었죠.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 원장은? 김순자 할머니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근친상간으로 인한 유 원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은정이의 눈이 번뜩였다. 그럼 재산은 다시 우리 엄마 몫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다.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이미영을 바라봤다. 저는 재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버지든 뭐든 상관없어요.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임신한 이 아이는 재호 오빠의 아이예요. 그리고 재호 오빠는 저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했어요. 이미영이 울면서 계속 소리쳤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재호 오빠가 남긴 재산으로 키울 거예요.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근친상간으로 생긴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니까. 이미영의 말에 영숙이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는 정말로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김순자 할머니가 이미영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미영 씨, 진정하세요. 이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할머니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이미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없이 혼자 자라면서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그런데 재호 오빠를 만나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든 연인이든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재호 오빠가 전부예요. 영숙은 이미영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는 정말로 비정상적이었다. 그때 이미영이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것도 있어요. 뭐예요? 영숙이 물었다. 재호 오빠와 제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재호 오빠가 저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미영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아, 내가 죽으면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유언장도 이미 작성했고, 아파트도 너 명의로 해뒀어. 오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큰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주는 거야. 녹음이 끝나자 이미영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때요? 재호 오빠가 직접 약속한 거예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 약속은 진실을 모르고 한 것입니다. 만약 재호가 처음부터 당신이 딸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이미영이 고집을 부렸다. 그때 영숙이 일어나서 말했다. 이미영 씨. 네.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40년을 헌신한 아내를 버리고 근친상간으로 생긴 아이를 낳겠다고.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사모님은 몰라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이미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영숙이 김순자 할머니에게서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이 모든 증거들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걸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비정상적인 행동도 법정에서 공개하겠어요.
이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모님, 40년 동안 당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싸울 차례예요. 영숙의 눈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강인함이 보였다. 재호 오빠의 재산은 제가 지킬 거예요. 이미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영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영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김순자 할머니와 변호사가 함께했다. 맞은편에는 이미영이 배가 더욱 불러진 채로 앉아 있었다.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재판을 시작했다. 영숙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 이미영은 유언자 한재호와 근친상간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4조에 의해 무효이며 따라서 해당 유언장 역시 무효입니다.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영은 한재호의 친딸로 확인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했다. 이미영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설령 혈연 관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언자는 이를 모르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유언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영숙의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것은 한재호가 사망하기 1개월 전 병원에서 받은 정신과 상담 기록입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다. 한재호는 근친상간 사실을 알고 극심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자살 충동을 보이며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즉,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자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이미영에게 물었다. 피고는 유언자와의 관계에 대해 언제 알았습니까? 이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3개월 전. 재호 오빠가 남긴 편지를 통해서. 그럼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하지만 이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버지든 연인이든 상관없이.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방청석에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가 정숙을 명했다. 피고는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한재호입니다. 이미영의 답변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럼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까? 네. 이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니까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때 영숙이 일어나서 말했다.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40년간 한재호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했고 자신의 딸과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영숙이 이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친상간으로 생긴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원고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판사가 말을 하려다 영숙이 계속했다. 재판장님, 이 여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영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제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했을 뿐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는 현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입니다. 정신과 감정을 명하겠습니다. 싫어요. 이미영이 소리쳤다. 저는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때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50대 여자였다. 재판장님, 저는 이미영의 친구 박미선입니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허락했다. 이미영은 예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환상이 있었어요. 어떤 환상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나이 많은 남자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했어요. 그리고 박미선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한재호 씨를 만나기 전에도 기혼자들과만 사귀었어요. 아버지 같은 존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영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미선이가 왜 그런 말을.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서도 헤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더 집착했죠. 박미선의 증언에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첫째, 피고 이미영과 유언자 한재호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되며 이들 간의 관계는 민법상 무효입니다. 둘째, 유언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해당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셋째, 모든 재산은 원고 박영숙에게 정당하게 상속됩니다. 넷째, 피고 이미영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미영이 무너져 내렸다.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법정을 나오며 영숙은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다. 40년간 당한 배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민수와 은정이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려고 했던 것 잊지 않았다. 엄마,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서로 의지하면서. 3개월 후 이미영은 정신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친상간의 결과였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영숙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40평대 아파트는 그녀 혼자 살기에는 조금 컸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재호가 남긴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이미영 명의로 되어 있던 15억짜리 압구정 아파트도 법원 판결로 돌려받았다. 그 아파트를 팔아서 현재 집을 샀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투자했다. 더 이상 8천만 원의 빚에 쫓기지도 자식들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현관문 벨이 울렸다. 민수와 은정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들어와.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거실에 앉자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영숙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1년 전 일은 잊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다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영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놓았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명의로 만든 빚들이야. 3천만 원, 2천만 원. 내가 다 갚아뒀다. 민수와 은정이가 놀랐다. 엄마가. 왜? 너희도 피해자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일로 고생하면 안 되잖니. 영숙의 말에 은정이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는 각자 독립해서 살아. 나도 너희도 서로 의존하지 말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월 1회 정도 만나서 안부 묻고 명절에는 함께 보내자.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내 유언장 사본이야. 내가 죽으면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겠다. 뭐라고요? 은정이가 놀랐다. 너희 아버지처럼 재산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지. 영숙이 미소를 지었다.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희한테 용돈도 주고 손자 손녀들 학비도 도와줄 거야. 하지만 상속은 없다. 민수와 은정이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이상해? 영숙이 물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은정이가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순자 할머니였다. 순자 언니, 안녕하세요. 영숙아, 소식 하나 전해줄 게 있어. 무슨 소식이요? 이미영이 어제 아이를 입양 보냈어. 영숙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아. 아이는 괜찮나요? 장애가 있긴 하지만 좋은 입양 가정으로 갔어. 그 가정에서 잘 키워줄 거야. 영숙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영숙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잘 지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베란다로 나갔다. 한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해보고 싶어. 영숙이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여행도 가보고, 책도 읽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시면 재혼도 생각해 보세요. 은정이가 말했다. 재혼. 영숙이 웃었다. 아직은 혼자 있는 게 좋아. 4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영숙은 거실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다. 남편의 배신도, 자식들의 배신도, 그 모든 아픔들을 이제 놓아보련다. 65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렌다. 이제야 진짜 한영숙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영숙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숙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막장 상황을 다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충격적인 가족사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